자,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또 우리가 또 즐거운 공법 시간입니다. 자, 부동산 공법, 우리가 지난주에 부동산 공법은 자, 부동산과 관련된, 즉 토지건축과 관련된 6개의 행정법으로 이루어진 과목이다. 1차 과목으로서. 자, 2차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것.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공법에서 이제 6개의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로 첫 번째 나온 법률이 국토계획 및 용해란 법률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국토계획 및 용해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를 좀 봤어요. 다시 한번. 자, 이 국토계획 및 용해란 법률은 우리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개발 또는 보존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규정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법률이다 그랬죠. 그러면 국토계획 및 용해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인데 이 도시군 계획은 둘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무슨 계획으로 구분이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계획을 합쳐가지고 이론적으로 용어를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어디다? 특광시군, 도시. 대한민국 도시 종류 6개. 자, 6개 한번 쭉 한번 열거해볼까요? 특별시,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게 너무 기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4글자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부르자. 특광시군. 다시 한번 질문으로 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다? 특광시군. 특광시군.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도 도시군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도시군 계획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계획들은 수립 대상 지역은 해당 도시, 특광시군이나 대한민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계획이,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기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그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먼 미래를 제시한다고 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그죠? 목표, 그래서 목표 설정해주는 계획이다. 그러면, 자, 이 관리 계획에 있어서 관리라는 용어는, 자, 개발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또, 보존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된다 그랬죠. 어느 한쪽으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개발, 때로는 보존을 의미한다, 관리가. 그래서 문맥으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중간에 관리 계획은, 자, 재개발을 2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재개발, 정비. 그래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도시를 대상으로 개발도 시키고 다시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목표 설정은 기본계획에서 했으니까 여기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집행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집행계획. 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부산광역시 인접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에서는 김해시 인근 지역에 아파트 건설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김해시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아니, 각각 도시 계획으로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자기 도시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죠. 누가 생각을 해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도시계획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나 또 이 법에다 만들었다. 그 계획 이름이 광역도시계획. 그렇다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대상지역이 어디다 그랬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립할 곳을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만들었다. 수도권, 중천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뒤에다 권자 붙여가지고 광역계획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묶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은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도시를 인접한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이 광역계획권 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계획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목표 설정해주는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계획은 아니다. 그죠? 수립 대상적이 다를 뿐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적은 어디다? 다 같이 광역계획권.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특광시군. 자,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요 계획들 딱 3개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더도 말고 3개. 3개밖에 안 나오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3개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 공부할 때 처음 접하면 그게 그것 같고 그게 그것 같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획들을 구별을 먼저 해야지. 앞으로 언제까지? 9월달까지, 내년 9월달까지. 그래서 이제 요 계획들을 먼저 딱 정리합니다. 그러면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들, 자, 요 집행한다. 이 하는 일들을 자 규정을 먼저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자, 일단은 몇 페이지더라? 자, 267페이지 보시면, 자, 교재 267페이지 봐보자. 네모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네모 4번 도시군 관리계획 밑에 박스, 네모가 박스라고 저를 이제 부릅니다. 박스 안에 봐보시면, 양가로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하는 일들이에요. 양가로 1번부터 6번까지. 자, 1번이 용도지역, 그 옆에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자, 그냥 변경은 신경 쓰지 마요. 지정하는 것이니까. 자, 2번이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이 4개 뒤에 전부 구역이라고 붙어 있죠. 이 4개가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지정하는 거, 토지에다가. 6번이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 변경 및 입지 규제, 제소, 구역 뒤에 이제 계획이 딱 붙어요. 그죠? 이 제도는 이제 다음 주 할 건데요.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제도도 뒤에 구역이 붙어 있고 이것도 용도구역이에요. 이 용도구역인데 올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국토개발이 처음 도입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지정만 있잖아요. 여기는 2번 뒤에 맨 뒤에 지정 변경에 관한 지정만 있는데 자, 이 지정하는 일만 관리를 하면은요, 이렇게 따로 6번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요 뒤에다가 입자 하나 집어넣어주면 돼. 그런데 뭐 때문에? 요 계획이 뒤에 있어요, 계획이. 그래서 이제 요 공부를 해보면 이제 요 구역만을 대상 수립하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역, 이 지정이 되면 요 계획을 자, 따라서 수립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 항을, 6호를 따로 놔둬서 이렇게 6번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용도교육 종류 숙제 딱 하면은 요 뒤에다 살짝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우리 지난주에 간단하게 공부했죠. 오늘 처음 오신 분? 표정이 처음 오신 것 같아. 아직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직, 이제, 저도 이제, 한 두 달 정도 봐야지, 여기, 이렇게 이제, 낯이 익어가지고, 인사도 좀 하고, 길거리 가다 여러분들 만나면 저 이제 몰라요. 물론 길거리 다닐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오셨으면은요, 지난주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지난주 강의를 좀, 오늘 가서 좀 들어보셔요. 들어보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는 없고, 이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 요 세 개의 제도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이용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죠. 다 잊어버렸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용도 지역 하면 제가 이제 주거상업공업적, 주거 지역에는 공장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주거 지역에는 공장 건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왜 없다 그랬어요?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기억나시네?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이제, 요거를 처음에 구별을 하실 때, 자, 뭐, 뜻풀이 하지 말고, 용도 지역 하면 주거 지역을 딱 연상하셔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규제가 들어가는 게 용도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거 지역에는 주택만 건축해라 이렇게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구 설명할 때는 공항 주변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공항 주변만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용도 지역이라는 기존의 제도 가지고는 규제를 못한다. 또 공항 주변만 공항 먼 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규제를 했었죠. 그래서 공항 먼 지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나마 이제 아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요걸 예를 들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딱 지정이 되면 개발 전면 금지시켜버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공통점이 뭐예요? 규제하는 제도예요, 규제. 뭐를 규제해요? 토지 이용 행위를 규제를 합니다. 그런 제도죠? 네. 그래서 이제 국토교법에.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좀 이따 이제 관리계획 공부할 건데요. 이 관리계획으로 그 도시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주는 것이다. 아직은 이해가 안 된다. 좋다. 넘어가자. 자,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기반시설. 그 도시에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시설로서 도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대표적인 기반시설이 뭐가 있다? 도로, 학교, 상하수도. 그래서 도로 딱 연상하시면 돼요, 도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로를 설치를 하려고 해요. 진주시에다가 도로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쉽게 생각하셔요, 쉽게. 도로를 하나 설치하려고 해요, 시에서.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렇죠? 도로 부지, 도로 설치할 토지부터 정해줘야죠. 여러 가지 거 조사해가지고 도로 부지부터 지정해야 되지. 그 일을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관리계획으로 이제 여기는 도로 부지입니다라고 딱 지정하는 일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법이 따로 있죠.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는 다시 세 글자로 늘리며 재개발.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사업이라고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관리계획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만 띄어가지고 법을 따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법이 도시개발법이고 정비 사업들에 대해서만 띄어내가지고 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이에요. 하는 일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국토개법에서 이런 규정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및 지구 단위 계획.
꼭 그런 건 아닌데, 요놈은 구역이 앞에 붙고, 요놈은 계획이 앞에 붙어요. 계획 뒤에다 구역을 붙였고, 구역 뒤에다 계획을 붙였어요. 이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거는 구역이라고 뒤에 이름이 붙어 있지만은 이 용도 구역은 아닙니다. 별도의 구역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자, 그 도시, 자, 진주시에 새로 개발된 곳, 최근에 개발된 곳, 무슨 지구라고 부르죠. 그쵸? 무슨 지구. 자, 진주 이제 지리를 잘 몰라서 제가 적당히 이제 예를 못 드는, 무슨 지구 있어요? 뭔 지구? 청천지구? 정천지구? 뭐 이거 무슨 지구가 이렇게 지구라고 부르는 동네들 있죠? 그런 곳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딱 지정해서 거기를 최대 용도 지역 가지고, 자, 이 제도는 어떤 제도예요? 토지 소유자들에게 건물 못 짓게 규제하는 것이지 막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시키는 제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딱 지정해가지고 처음부터 개발을 시킬 때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게끔 만든 제도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 구역 안에서만 조정이 되는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하고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은 규제하는 형태가 같아요. 계획으로 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뭔만 이해가 되니까 지금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거기 책에다 쓸 건데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갈 때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 글자 따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용자, 개자, 기자, 도자, 지자, 요놈은 이쪽에 포함시켜버리니까 빼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씩씩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 용계기도지라고. 자, 다 같이 한 번만 해보게요. 관리계획으로 하는 일은요, 용계기도지. 좀 더 빠르게 용계기도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이게 말이 됩니까? 용계기도지라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제가 관리계획 하는 일은요, 그럼 여러분들은 용계기도지 해가지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 앞으로.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처럼 다시 한번 용도 지역과 지구와 구역이 딱 지정이 되면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온다. 법으로 정해놨다. 제한을 한다.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법에다가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이 내용을 적용을 받는 것이고, 요 시설을 설치를 하기로 도로부지로 지정이 됐어요. 도로부지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쉽게 도로부지 지정해 놓으면은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자, 도로부지 지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자, 이렇게 도로부지가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토지 소유자 A가 있습니다. 여기다 A는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네, 그렇죠.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국토개법에서 이와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즉 도시공개 시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당해 도시공개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요. 그럼 까닭에 법으로 여기다가 건물을 못 짓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 물론 여기다가 이제 건물 못 짓는 것이 농사짓고 하는 것은 규제하는 건 아니에요. 에? 자, 그렇다면 좋다. 이 토지 소유자들이 이렇게 이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고 있죠? 그러면 도로비 딱 지정해 놓고, 자, 건물 못 짓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공사해야지, 도로 설치 공사를. 아셨어요? 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 땅을 사들이고, 안 판다고 버틴 사람들은 강제 수용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을 행위라고 한다. 행위. 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사업이라고 하자. 사업. 그러면 공적인 사업, 사적인 행위, 이렇게 구별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도로 설치하는 것이 공적이다. 그러면 사업이죠. 그래서
요 시설, 도시공격 시설, 사업을 이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차가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법을 따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국토개법에서는 사업 절차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민 주방경 정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법을 따로 공부하는 것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적 지정하는 일을 관리계획을 하고 지정이 되게 되면 여기서는 법으로 따로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을 정해놨다면 지구단위 계획에다가 규정하는 내용을 정해놔요. 이 지구단위 계획적 안에 토지 소유자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런 내용들로 국토개법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도시계획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딱 하는 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목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에다가 용도 지역지구 구역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부지 지정하고, 지구단위 구역 지정하고, 이제 이런 일들 딱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토지가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은 자기 토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거지역에는 주택은 건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주택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적으로 자기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법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로, 건축허가,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산림법에서는 임목벌치 허가,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국토개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토지를 이용을 하는데 난개발이 되면 안 되겠다. 난개발이란 무엇이 부족한 개발이라고 했어요?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이라고 하였죠. 그런 행위를 좀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개발은 막아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적인 개발 행위가 공적인 도시계획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좀 받도록 규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허가 대상 행위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6가지입니다. 허가 대상 행위를 규정을 해놓고 있고, 이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공법상 모든 행위는 요식행위입니다. 형식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허가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고, 기준을 또 허가 신청에 들어오면 이제 허가 여부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허가 제한 같은 이런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토개법에서는 계획 3개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구역 공부하고 지구단위 계획 공부하고 시설 설치해야 되는 공부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한편 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반 시설이 부족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건축이 되면 그러면 무슨 개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난개발이 돼버립니다. 난개발은 막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국토개법에 2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 두 놈은,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뒤에 구역이 붙어 있지만은요, 이 용도 구역은 아니다. 또 다른 제도예요, 또 다른 제도. 그러니까 이제 국토개법에 용도, 지역지구, 구역제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제도로서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있는데, 자,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간단하게, 개발이 이미 밀도 있게 끝난 동네.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왜? 땅이 없어요. 이미 건물이 빽빽하게 건축이 되어 있으니까. 새 건물 짓는다고 해서 도로 넓혀줄 땅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개발을 좀 억제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난개발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딱 지정하면 기존의 토지에 적용이 되는 용적률의 50%까지 강화를 시켜버립니다. 기존 토지 용적률의 50%라면 곱하기 0.5를 해주셔야 돼. 예를 들어서 기존의 용적률이 300%다. 곱하기 0.5, 150%까지 줄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딱 지정해버리면 5층까지밖에 건축을 못하게끔 딱 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개발을 좀 억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제도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요.
자, 이 기반시설 부담적이라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같습니다. 취지는 같은데 이 기반시설 부담적은 여기는 개발이 완전히 끝난 곳이면 여기는 이제 막 개발이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주로 신도시 같은데.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지역은 기반시설 설치할 토지는 넓어요. 많이 있어요. 여기는 땅이 없는 땅이 넓어요.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니까 그 지자체에서 도로를 설치할 학교, 애들 초등학교를 설치할 토지는 있는데 돈이 없어, 돈이.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좀 걷어들이는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개발이 시작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대상으로 이 구역을 딱 지정을 해요. 기반시설 부담지역을. 그러면 이 구역 안에서 일정한 건축을 하는 자들에게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돈 이름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에요.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걷어들여가지고 이 구역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 두 개는 취지는 뭐다?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이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칭하는데 이런 두 개의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 다루는 분야는 이건 전부 개발과 관련된 제도 아닙니까?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도 있어요. 투기 방지 제도. 투기를 방지한다. 부동산 하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정착물의 대표적인 건 건축물이고 부동산 공법에서는 건축물을 다루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건축물에 대해서 투기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국토개법에는 없어요. 건축물에 대한 법은 무슨 법? 건축법. 그런데 모든 건축물이 투기 대상으로 일삼는 것은 아니다. 주로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주택이다. 그러면은 건축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법이 따로 있으니까 주택법의 투기 방지 제도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토계획 및 위헌 법률에서는 토지 거래 규제 제도로서 일정한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사전에 좀 받아야 된다라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모든 토지 거래할 때 허가를 사전에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 구역 이름이 바로 무슨 구역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면 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토지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데, 모든 이 구역이 지정된 땅에서 모든 토지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허가 대상을 딱 정해요. 허가 대상 권리, 허가 대상 면적.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고 거래를 하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처벌합니다. 형사처벌합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 대상 딱 정해졌으면 허가 대상인 토지를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행위가 요식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한편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자들은요, 해당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농사 짓겠다, 주택 짓겠다, 공장 짓겠다, 이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동안은 이용을 해야 될 이용 의무가 주어져요. 이용 의무가 일종의 토지에 대한 전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 공법, 국토 계획 및 위헌 법률의 체계도예요, 체계도. 이럴 때 나눠드릴게요. 체계도인데 왜 이걸 다시 한번 했냐면 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착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계획 3개를 먼저 오늘은 정리할 거예요. 계획 3개를 수립에 대한 내용을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제도, 용도 지역지구 구역제도, 용도 지역의 종류 21개가 있습니다. 지구 26개, 구역이 이제 여름까지 해가지고 5개가 있습니다. 종류 숙지하셔야 되고, 요게 지정이 되면, 지정은 이제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지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규제가 들어오는지 규제 내용 딱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 지정은 어느 곳에 지정을 하는 것이고, 어쩔 때는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이제 요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딱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허가 2개, 개발행위 허가,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시작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요거를, 요 내용을, 요 똑같은 내용을 1월달에 다시 한번, 처음 이제 1월달에 다시 한번 쫙 합니다. 그리고 1월달에는 국토개법, 자, 쭉 진도가 다 끝나면, 국토개법을 싹 공부를 했으면, 마무리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알아먹겠지, 1월 말쯤에는. 그러겠죠? 뭘 알아먹어요?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지금하고. 그러면 이제 3월달에는 아마 진도 관계상 3월달에는 이렇게는 못 해드립니다만은 아마 이제 3월달에도 수업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말쯤에 다시 한번 하면 그때는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에만 딱 잡히면 숲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숲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나무를 보러 가야지, 우리가. 나무를 보러. 그쵸? 근데 뭐 숲을 먼저 봤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일단 나무부터 먼저 딱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숲을 만들어 봐요. 아셨어요? 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토개법은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이 국토경유연합법률이 거의 행정법의 이론적인 부분을 거의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게 많아요, 이제. 그럼 나머지 법률들은 이제 이 틀을 잡고 도시개발법이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요 사업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법 전체가 사업 절차법이에요. 여기서 사업 절차를 공부를 해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두드러 맞춰가지고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진행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주택법은 공부는 요령이 달라져요. 이제 국토개법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냅다 이제 암기만 좀 해주시면 돼. 외우는 게 제일로 쉽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교재 27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다. 자, 광역도시계획 제2절 찾으셨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개별적인 내용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기본 입문서다 보니까는 많은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지금 이제 첫날 설명을 좀 드릴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교재에 없는 내용 몇 가지만 좀 더 보충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월달부터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1월달부터는. 이제 기본서는 10개월 동안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1월달에 강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설명 쭉 드리고 책을 같이 읽어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밑줄을 좀 끄서드립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강해요. 1월달에는 밑줄을 좀 끄서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밑줄 끄으십시오라는 부분만 끄서주시면 돼요. 자기 알아서 밑줄 끄다 보면은요. 이게 전부 법 조문이다 보니까 밑줄을 다 끄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시험과 좀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시험을 연계해가지고 그동안 나왔던 부분들, 앞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만 끄집어가지고, 자, 밑줄을 딱 긋습니다. 다만, 1월달 밑줄 긋을 때는요, 볼펜으로 긋지 마셔요. 연필로. 왜? 1월달에도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세 번째 줄 찾으십시오. 그럼 한 두 번째 줄에서 막 헤매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면 순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아무 데나 막 밑줄 끄서 버립니다. 앞으로 넘기셔요. 그럼 뒤로 넘기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밑줄을 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필을 이용해가지고 지울 수 있게끔 연필로 이제, 그리고 이왕이면 10개월 동안 봐야 될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를 대고 밑줄 좀 끄어주시면 참 좋겠다. 별걸 다 간섭을 하는데 알아서 하셔요, 그것은. 이왕이면 뭐 200원짜리 자 하나 사가지고 자로 딱 이렇게 하면은 책이 이쁘잖아요. 절대 색칠은 하지 말고. 형광펜으로 이제 우리가 색칠을 막 하고 싶은데요. 색칠을 혼자 하다 보면은 책이 노래집니다. 다 색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색칠을 하게요. 3월 달에. 3월 달에 이제 내가 밑줄을 잘못 끄을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끄었다 그러면은 3월 달에 이제 거기다 형광펜으로 딱 칠하시면 이제 5월 달부터는 쳐다만 보면 되지. 앞에다 놔두고 할 일이 없잖아, 이제. 그리고 책에다가 이제 좀 요건 좀 보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진짜 요건 좀 적으십시오라는 부분만 적으셔요.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이렇게 잡다하게 막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그러면은 책을 좀 보기가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쵸? 아무것도 손 안 대도 책만 가지고 공부하셔도 돼, 사실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만 좀 보충을 좀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니다. 272페이지 광역도시계획 네모 1번 의미 성격 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의 의 용어 광역계획권은 장기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계획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디다만 밑줄 끄으시면 되냐면 광역계획권에다가만 밑줄 끄으시면 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에다가만 밑줄 딱 긋으시고요. 이제 거기다가 제대로 밑줄 긋었다 그러면 형광펜으로 광역계획권만 딱 칠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랑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해.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네모 2번 광역계획권 지정, 네모 3번 수립권자, 네모 4번 수립 및 승인 절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공부를 하겠는데요.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또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법에 규정이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한 내용이 이제 법에 지정을 해야지. 광역계획권을 왜 지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광역도시계획은 왜 수립합니까? 하나의 도시계획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기 전에 광역계획권 지정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한 내용이 법이 딱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이 딱 된 곳을 대상으로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 요 누가 지정하느냐, 누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누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지정 권한자죠. 지정권자. 네 글자로. 행정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행정법. 행정법은 행정 절차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권한을 정해주고 있어요. 그럼 자기 권한만 행사해야지 자기 권한이 아니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행사하면 권한 남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일은 누가 합니다. 누가 할 일입니다. 라고 딱 규정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을 하느냐. 나가 이제 먼저 규정이 돼요. 자, 여러분. 광역계획권은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형태로 지정이 돼요. 어떤 형태로 지정이 되냐면, 자, 여기가 인천광역시입니다. 자, 경기도 부천시고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 밑에 경기도 성남시가 있고, 그 옆에 수원시, 이쪽에 용인시, 여기 안산시 이렇게 딱 해보죠.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자 이처럼 하나의 도 안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만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도 경계를 벗어나가지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요렇게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의 도 안에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시도, 자 우리가 이제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두 글자로 시도라고 부른다 그랬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권한을 처음에 이 초창기 때 이 법 처음에는요 전부 이렇게 고별하지 아니하고 광역계획권은 중앙정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도 안에 있든 여러 시도에 걸쳐 있든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 권한자였는데요. 몇 년 전에 이 하나의 도 안에 있는 도시들만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지 않겠다. 도지사가 지정을 해라라고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광역계획권 지정 권한자는 중앙정부 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지사는 어느 경우에 하나의 하나를 기억해. 도 안에 지정을 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그러면 이건 하나의 도가 아니고 2개 이상의 도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여전히 합니다. 라고 이제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한을 줬을까요? 고민을 못들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물론 의문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법을 만들 때 법을 만들 때 권한을 정할 때 법을 만드신 분들이 막 토론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권한을 주자라고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국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이거를 막 따지지 말고, 앞으로. 자, 그러면,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갑니다.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 이 세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합니다. 이때 누가 지정해요? 세 개의 시도잖아, 세 개의 시도. 누가 지정해요? 국장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안산, 수원, 성남, 용인 요 네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이때 누가 지정해요? 무슨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만 더 들어볼까? 자, 여기가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지리산은, 자, 전라북도 남원시라는 도시하고, 전라남도 구례구운이라는 도시하고, 경상남도 산청구운이라는 도시하고, 이렇게 걸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지리산의 환경을 좀 체계적으로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남원시 계획 따로, 구례구운 계획 따로, 산청구운 계획 따로따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럼 자기 도시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엇박자가 기능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기를 광역계획권으로 세 개의 도시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름을 지리산 광역계획권이라고 이름을 붙였네? 누가 지정합니까? 그렇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해야지. 세 개의 도에 걸쳐서 지정하니까.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하나의 도 안에 지정한다, 누가? 도지사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이따 20분 뒤에 물어봅니다. 쉬었다가. 공법이 유독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 기억력이 얼마 가냐면 한 10분이나 되도록 할까? 뭔 10분도 안 갈 수도 있어요. 한 5분, 10분. 그러니까 집에 가는 도중에 오늘 공부했던 내용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안 나요. 스스로는 기억을 절대 못 해요. 그냥 자꾸 누적을 시켜야 돼,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읽고 책 읽고 그러다 보면 이제 딱 정확하게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차차 이제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리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자, 분명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예고했잖아요. 앞으로 이 행정 조직의 체계하면서 이 고난자를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발목을 잡고 머리를 아프게 할 것이다. 크게 세 개예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애우려고 들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딱딱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 광역계획권 아무튼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왜 지정한다? 이제 목적인데요. 지정하는 목적인데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왜 해서 수립을 하냐? 하나의 도시 가지고 해결 안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몇 개 이상의 도시? 2개 이상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냐. 첫 번째가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킬 필요가 있었을 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좀 추상적이지만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부산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계획 수립하지만 인근의 김해에서는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한다. 바람직하지가 않다. 기능이 상호 연계가 안 된다. 공간구조가 형성이 안 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을 때 두 번째, 환경보전. 2개 이상의 도시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었을 때, 환경보전.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을 때,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을 때,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광역시설인데, 광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몇 개 이상의 도시, 2개 이상의 도시, 시설입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의 도시와 관련된 시설이에요, 광역시설이. 두 가지 용어로 분류를 합니다. 광역시설을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치는 시설들. 대표적인 게 도로, 철도. 하나의 도시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학. 딱 연상하시면 돼. 이런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을 때 광역시설을 됐습니까? 자,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지정하느냐. 어떻게 지정을 할 때는 대상 지역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요거는 이제 자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지정합니까? 2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지정합니까? 2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인접해야 됩니다. 인접한 2개 이상의 도시. 자, 이 경우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딱 띄어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지정을 하려면 그 인접한 도시들을 싹 묶어가지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를 포함을 시킬 때, 광역계획권에 포함을 시킬 때, 원칙적으로는 그 도시 전부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 없는 법은 없다. 항상 예외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 항상 예외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을 거예요.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 일부만 포함시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인데요. 지정 절차. 자, 이 광역 계획권 지정하는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기술을 해보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그럼 심의 거친 후에 지정을. 이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입니다. 자, 시도지사,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절차 공부하겠습니다. 절차 공부하겠는데요. 행정 절차예요. 앞으로 수없이 나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행정 절차는. 그러니까 이거 절차를 뭐 순서대로 암기하지 말고, 자, 일단은 지정이라는 의사결정, 또는 뭐 계획 승인, 뭐 결정, 확정, 뭐 똑같은 이런 의사를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의사를 결정을 한다. 자,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에 몇 명입니까? 엄청 어렵습니까? 한 명. 경기도지사 몇 명입니까? 한 명. 경상남도 도지사 몇 명이에요? 한 명. 단독청. 단독행정청. 행정청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정청이. 행정주체, 행정법 관계에서 법률행위 주체의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을 해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행정청이라 그랬죠. 중앙정부의 행정청은 누구다? 국장. 그리고 각 지자체장.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시장님, 도에는 도지사, 구에는 구청장, 군에는 군수가 행정청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행정청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행정청.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행정청, 단독청이다 이 말입니다. 혼자 의사를 결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독단적으로 의사결정하기가 십상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기에 놔두지를 않습니다. 법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지정이나 승인 등등의 이 의사결정하기 전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의 100%예요. 거의 100%. 반드시 예외 없이 심의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돼요. 심의. 제가 살아오면서 심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심의. 그러면 심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합의행정처로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그래서 법마다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행정 분야별로 위원회가 다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과 도시 및 중앙 정비법 요 세 개의 법률에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예요. 자, 이 위원회들은 중앙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위원회가 있고요. 시, 도, 시, 군, 구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는 자, 전부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 이름은 도시계획위원회. 자, 다 같이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일단 5글자 넘어가면 이름 집에 가서 막 소리 내서 몇 번씩 읽어봐야 된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안 믿어요. 집에 가서 공부 천만의 말씀 읽어보시라고 하면은요, 대답은 잘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읽어보고 그대로 오십니다. 특히 야간반들은 앞으로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책이 책상 위에 있어야 돼요. 책이 어디가 있어요? 차 트렁크에 있어. 트렁크에. 그래서 이제 일 마치시고 이제 학원에 열심히 오십니다. 할래볼 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부동산 공법 시간에 막 이제 공짜만 보고 막 이제 책 가지고 이제 옵니다. 와서 보니까는 부동산 공시법이네. 부동산 공법책. 보십시오. 그런 분 있는가 없는가. 보면 이제 당황한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니까는 공시법 책이 공법책보다 훨씬 얇아요. 부동산 공짜까지만 보고 그냥 책 표지도 똑같거든요. 이 차는. 그대로 들고 와버립니다. 공시법 시간에 공법책 들고 오고. 자, 그래서, 자, 수업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업 시간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읽어보라고 하면 소리내서 읽어요. 어차피 집에 가서 안 읽을 거 학원에서라도 읽어야지 뭐. 그래서 다시 한번 국토개법상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래 빨리요. 빨리빨리 내 거를 만들어야지. 논문만 보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막 소리를 쳤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자료 있죠? 7페이지 펴보세요. 7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 자, 가로 4번 심의라고 있죠. 심의 내부적인 결정. 심사하고 토의하는 거. 이렇게 이제 뜻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심사하고 심사, 토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심의라고 하는데요. 즉, 제출된 안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가부를 논의함. 그래서 이제 요 심의는요.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자인 행정청이 구속을 받은다라고 보시면 돼. 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안 됩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면요. 자, 박스 밑에 봐보시면은 4번 자문이라고 있죠. 자문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의 의견을 물음. 가로 열고 구속력이 없다 그랬지. 그냥 이제 의견만 물어보는 게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요.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결정할 때 구속을 받지를 않습니다. 심의하고 자문하면 그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자문은 우리가 공부하는 법 조문 봐보면은요. 딱 2번 나와요. 2번. 자문이라는 것이. 다 나머지는 뭐예요? 심의. 그러면 네모 박스 안에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기구라고 되어 있죠. 1번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및 주관의 정비법을 5글자로 줄여서 도시정비법 또는 혹은 정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자.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자, 어탑니다. 국토해양부라고 되어 있죠? 해양을 교통으로 좀 고쳐주셔요.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전 이름이 해양부였는데, 국토교통부에 설치합니다. 중앙정부다 이 말이에요. 중앙정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앞에다가 뭐가 붙어요? 중앙. 자, 시도에 설치. 시도 가로 열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에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 시군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이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장관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지.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 거치기, 자, 지정하기 전에, 자, 도시계획위원회 앞에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정확하게는 도도시계획위원회지. 그러나 시도나 시군구 설치된 것을 다 묶어가지고 그냥 지방자치단체다 해서 지방도시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시는 심의 거치는 겁니다. 주체에 따라 저렇게 이제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건축법, 2번 건축법에서 위원회는요, 건축위원회입니다. 주택법에서 위원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자, 올 말부터, 자, 주택을 주거로 좀 고쳐주셔요. 자, 앞으로 이제 주택법상 심의기구 명칭은 주택이 아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자, 농지법은요, 그냥 농업원위원회 하시면 돼. 요거 이제 심의기구 이름 물어보고 하는 건 안 나와요. 시험에는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참고로,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 분야다. 그러면 소방위원회가 있고, 전기 관련법이다. 그러면 전기위원회가 있고, 문화재보호법이다. 문화재위원회가 있고, 학교문법이다. 학교문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정 분야별로, 뭐 교통문 관련법이면 교통위원회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러분. 이 심의 거쳐서 의사결정한다, 뭐 지정을 한다, 승인을 한다, 요거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심의 거치기 전에,
여기에서 조금씩 절차가 차이점이 생깁니다. 의견 청취. 그래서, 이 의견들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을 이제 의견을 들었으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심사해서 도의하고, 심의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 여기서 의견 청취 상대방 주체가 딱 3개 뿐입니다. 의견을 듣는, 주체는, 일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듣는 절차를 법률용어로 협의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같은 기관끼리 협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협의는 같은 장관끼리 협의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이에요. 같은 장관끼리 협의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럼 중앙정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지방행정관서 장들하고 협의하는 것이에요. 협의. 그래서 협의가 아까 심의 7페이지 심의 위에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 찾으셨어요? 맨 위에. 자료 맨 위에 협의라고 있죠? 네. 행정기관이 행정계획을 승인 또는 결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계획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주로 동급 간에 행하여야 된다. 국장이면 누가 하고 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지방행정기관의 장. 근데 지방자는 묻히지 않고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법에 규정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틀을 벗어나질 않아요, 절차가.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고,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의사결정한다. 이렇게 딱 틀을 잡아요, 지금. 뭐가 어렵습니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어렵죠? 이 틀을 벗어나질 않아, 행정절차가. 모든 행정절차가. 그러면 이제, 이 의견 청취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주 이 법을 만들 때, 이 절차를 규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의견 다 듣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좀 덜 중요하다. 굳이 주민들 의견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법에 없는 거예요. 자, 광역 계획권 지정을 할 때는, 의견을, 누구 의견만 듣도록 했습니까? 하나를 지방자치단체 장 의견만 들어라고 법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지정권자들은 심의 전에, 지자체 장들이, 이 경우에는 인천시장, 부천시장, 경기도도지사, 서울시장 의견을 들으면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하나의 시장님들 의견만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경우니까. 그죠?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들어라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듣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라라는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의견은 들어야 됩니다라고 법에 정해놨으니까 요게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요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의견 안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해버리면 절차를 위반을 했잖아. 법을 위반한 거예요. 위반을.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다. 절차도 절대로 요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투기가 성행하거나 극심하게 성행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지정을요 하기 전에 뭐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심의는 거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할 때도 심의는 100%라 그랬지. 그럼 심의 전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견 안 듣고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딱 지정을 해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규정이 되면 요 순서대로 의견 듣습니다.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니에요. 자, 2개 이상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면 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 순서대로 규정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없다 그러면 주민 의견 듣고 협의하는 것이고, 여기에 없다 그러면 지자체 의견 듣고 협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의 거친 다음에 의견 듣는 것은 제가 아는 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의견 듣는 것은 항상 언제? 심의 전에.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1월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를 딱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면 하나만 더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주민 의견 듣는 방법이 있고, 공고 열람의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쩔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냐, 어쩔 때는 공고 열람이냐,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다행히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딱 세 절차 중에서 6개 법률을 통틀어서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밖에 안 나오고요. 국토계획법에도 2번이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로서 공청회를 개최해라. 그리고 성질이 같은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2개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 열람이 뭐냐면, 자, 읽어봅니다. 자, 6페이지. 앞에 페이지, 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4번 용어 이해하기 찾으셨습니까? 가로 1번 공청회, 가로 2번 공고 열람. 공고 열람은요, 2글자로 귀찮으니까 줄입니다. 공고의 공자, 열람의 람자 해가지고 공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의 공청회란 국가나 공공단체,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이 있는 안건을 의견함에 앞서 일반 국민 또는 학자, 경험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를 말합니다. 가로 일정한 장소를 택하여 들어보고 끝나는 형태다. 그러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딱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의견을 막 발표하고 주민들은 참석해가지고 의견을 듣죠. 가끔은 이제 의견이 있으면 손 들어가지고 의견 발표도 좀 하고 이런 형태로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이 공청회인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있는 경우도 있냐면 공청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드시 분들이 쫓아가서 깽판 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도 행정청에서는 그 공청회를 길을 쓰고 개최를 합니다. 왜요? 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십시오 하고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를 안 하면 위법행위가 돼버리는 게 그게, 그러니까 뻔히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지 알면서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반대하신 분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엉망을 만들어 놓더라도 프랑카드라도 하나 붙여놓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우르르 달려들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라도 해야 돼.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습니까? 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고 열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은요, 그래도 대충 하면 안 되니까. 공고 열람 뭐냐면, 자, 우리 진주시에다가 도로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주시에서. 그러면은, 자, 이같이 이제 이런 도로를 하나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사 딱 해가지고 이런 도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진주시 칠암동에 이런 도로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도로 설치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 1월 1일부터 1월 14일 사이에 시청에 와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십시오라고 공고합니다. 신문에다가. 토지 소유자 A가 있네, A가.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려고 딱 이제 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A는 지금 여기가 나대지어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건축비도 좀 마련하고.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말이에요. 환장을 오르시죠. 도로 설치되면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내놔도 안 팔려요. 지금 몇 년째 안 팔리고 있어. 누가 사도 안 해요. 어느 날 거기에 도로가 설치된다네? 만져볼래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러죠? 도로가 지정이 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막 여기에 있는 땅값이 막 올라요. A 땅값 오릅니까? 안 오르지. 도로 부지인데. 억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없는 안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의견이라도. 그래서 이제 A가 길을 쓰고 해가지고 시장님 우리 동네 보십시오. 우리 동네는 이런 도로 설치가 시급한 게 아니고 이런 도로가 설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자기 토지 딱 피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안을 어거지라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공고열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시된 안이 타당하면 반영하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 이처럼 공청회는 간접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고 공고열람은 직접 의견을 듣는 것이다. 시험용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과 목표 설정해주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처럼 도로부지 지정하기 전에
공고 열람의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요, 공청회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요,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고 열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공고 열람 한번 읽어볼까요? 2번 공고하고 열람한다. 공람.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을 의결함에 앞서 미리 이해관계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서류를 직접적으로 열람하게 한 후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 됐다. 한번 읽어보고 말고.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행정 절차는 요 틀을 벗어나잖아요. 의견 듣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정을 한다든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을 할 때는 누구 의견만 듣도록 되어 있다? 지자체장, 구체적으로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역계획권은 누구 지정한다? 국장, 도지사.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다음 주에 물어봐. 어차피 기억이 안 날까? 자, 오늘 이 시간이라도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구 지정한다? 국장, 도지사. 이제 책 마무리로 책 한번 읽어봅니다. 272페이지. 메모 2번만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이제 이게 법 조문이에요. 국장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두 개 이상의 도시의 자, 공간구조 및 기능 사항을 연결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또는 도 가로 열고 앞으로는 이하 시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는 누가 지정한다? 국장.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 자, 법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 눈에는 보이죠? 도 앞에 하나가 빠졌잖아.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밑줄을 막 긋고 싶죠. 어떻게든 간에. 그럼 어디다 써야 될까? 맨 첫 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만 밑줄 긋 쓰시면 되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밑줄 긋고 싶죠. 막 다 밑에 막 기능도, 공간구조면 기능 상호 연계도 밑줄 긋고 싶고, 그 옆에 환경보존도 밑줄 긋고 싶고, 그 옆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요것도 밑줄 긋고 싶고, 네모 박스 안에 두 개 이상의 시도에도 밑줄 긋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모두 다 밑줄 긋어요. 그냥 내비둬버리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기억하자. 자, 쉬기 전에. 자, 쉬는 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자, 광역계획권 지정 누구 한다? 국장, 도지사. 자, 나머지는 쉬었답니다.